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가 있었으며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직접 공개했습니다.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하기로 했던 민생토론회 참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야사당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경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행동이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평일로 쉬는 날을 바꾸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환영했지만 노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와 전국 대부분의 한파주의보가,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파열음이 노출되면서 북극 한파만큼이나 여권 내 흐르고 있는 냉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의 홀로서기, 윤심과의 거리두기 차원의 정면 충돌이다. 이런 시각에서부터 약속 대련,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보는 시각까지 분분한데요. 오늘은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전국 현안들 짚어보고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의 불협 화음 사례도 앵커 리포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건데 변호사와 함께 다른 사건들과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여권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가 있었던 걸 사실상 인정을 하고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한다며 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직접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설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정상적으로 국회에 출근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언급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이고 모든 걸 쏟아붓겠다며 사퇴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은 변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기존 생각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총선이 채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갈등 고조에 당내에선 당혹감도 감지됩니다. 한 위원장과 주요 영입 인사의 명품 가방 사과론을 고리로 한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당과 대통령실 논의 내용이 정제 과정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의원 단체방에 올려 여론을 형성하는 건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적 친윤 인사인 이용 의원이 윤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의원 단체의 대화방에 공유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 돌입 등 본격적으로 접어든 공천 전국은 이번 갈등 국면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데요. 이 대규모 물갈이를 앞두고 힘겨루기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양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네, 총선을 앞둔 여권의 내용 사태에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 여당이 윤심과 한심으로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양측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대통령의 부당한 당무 개입이라며 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이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이 당무 개입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얼굴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암묵적 합의 아니냐며 이른바 약속 대련, 정치쇼 주장도 거론했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 이단 탈당으로 내용을 겪던 민주당이 이 여권발 외부 변수를 겨냥한 여론전의 수위를 당분간 계속 끌어올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기 기운을 이유로 오늘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른바 당정 충돌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금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그럼 오늘 외부 활동이 없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 오늘 오전 10시에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5번째 민생토론회를 생중계로 주재할 예정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행사 시작을 37분 앞두고 오늘 공개 일정이 없다고 수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TV 생중계는 취소됐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해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안팎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한 여파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이런 상황에서 웃으며 행사를 할 수는 없다. 현재 통제 불능의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불편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한남동 관저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 걸로 알려졌고 오전에도 관저에 머물렀는데 아직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인정하고 또 확인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 거취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당무 개입은 없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지 당의 수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회동을 익명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분열을 유도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관섭 실장과 만났다고 이름까지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알린 게 한동훈 위원장 측이라는 불쾌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가 한 위원장을 두고 금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충돌이 더 확산하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위원장의 각종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극적으로 봉합될 거라는 장밋빛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만 더 거친 전면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앞세워 한동훈 위원장 거취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사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여론의 향방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 해법이 정리돼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현재로선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통제 불능,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살얼음을 걷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관계, 휴일인 어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퇴 압박과 함께 봉합을 시도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총선을 80일 남겨뒀던 일요일 오전,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용산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당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뜻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목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해 불공정 공천이 우려된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용 의원은 이 기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을 지낸 이 의원이 직접 나서자 당내에선 이른바 윤심을 놓고 술렁이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파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엔 다른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당과 용산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양측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 확산을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하지만 용산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한 위원장은 당 공보실을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YTN의 추가 질의엔 자신의 입장은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것이라고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밤사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양측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주말부터 전해진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의 불협화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재작년 7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던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부 총질을 했다라고 표현된 당대표, 지금은 국민의힘을 떠나서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당시 대표를 겨냥한 거였죠. 이 전 대표는 당시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정부와 당에 대한 비판으로 윤리위에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며 대표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에 전당대회가 다시 치러지고 지난해 3월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당시 김기현 대표가 새로운 당의 얼굴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출범한 이뇨한 혁신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더니 자, 이렇게 SNS에 장문의 글을 쓰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대통령실의 총선 불출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놨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오늘 아침 본인이 직접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막장 드라마, 또 개싸움과 같은 격한 표현을 쏟아내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비판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라도 퇴출이 된다라면서 빠른 갈등 수습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갈등을 약속 대련이라며 이번 사태가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늘 당무 개입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직접 공개하면서 이 대통령실의 개입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여당 대표 자리는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상황 정리를 위한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당정 갈등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안개 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야사당은 운영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정부 투사처럼 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제압하면 안 된다는 건 경호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반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정부가 탄압을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과잉경호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한 달여 만에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치권 해석도 분분합니다. 오늘 정치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혹시라도 이 사안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약간만 정리를 해보면 어제 오전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사퇴해달라 요구를 했고 거절을 한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사실 취임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바타는 맞았죠.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이 현상의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문제가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네. 저는 뭐 3선 이상 출마 금지 이런 얘기는 좀 이런 주장은 들어봤어도 대표 비대위원장도 대표격이니까요. 3대 축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3대 축출. 그렇죠. 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세 대표가 전부 물러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도 방식도 이 보는 사람이 좀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황당한 경우죠. 아까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할 때 조은지 기자가 대통령실 안에서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도 불참했다고 했는데 통제불능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한 얘기죠? 글쎄요. 저는 우선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국무위원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런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상황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한동훈 위원장 통제불능보다는 네.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이제 격분해 있고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을 전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이제 국민들과 토론하고 대화하기로 한 생방송도 취소했잖아요. 네. 아무리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것도 생방송으로 된 건데 이거를 그냥 30여 분 전에 취소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통제불능 상태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심기, 대통령의 상태,
이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응이 가장 좀 본질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 갈등 원인은 두 가지거든요. 이른바 이제 사천 논란,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 공천 논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용산 눈밖에 났다면 결정적인 좀 장면은 어딜까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사실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곁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핑계죠. 왜냐하면 네. 뭐 모두가 다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용산발 공천으로 이번 총선은 국민의당 총선 공천은 용산발 공천으로 될 것이다. 네. 그거는 그야말로 뭐 사천과 같은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김경률 회계사 마포을에서 손들어 준 걸 보고 공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고 이 사천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김경렬이라는 비대위원이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처음 거론을 했고 이 명품백, 디올백 관련돼서도 계속 비판하고 지적을 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입장,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사천 논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김건희 여사. 첫째도 김건희 여사, 둘째도 김건희 여사. 그렇군요. 자, 아마도 오늘 취재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 일정마다 따라다니면서 관련 질문들을 할 텐데 자, 출근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잠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방금 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건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건데 사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또 야당의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발언도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계산이 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계산된 발언이죠. 우선은 확인을 했잖아요. 통상 저런 일이 있으면요.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선 공개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공개됐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반면에 대통령실은 비대위원장 사퇴 문제는 용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줬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대통령실이 단순히 의견 피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당무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훼손하고 압살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서 네. 저 발언, 사퇴 요구가 있었고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은 네.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발언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이 정말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돌파하기 위한 또 이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저거는 핵폭탄과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갈등 충돌을 넘어서서 네. 향후에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법적인 일종의 뭐 증거, 네. 증언, 그 당사자의 확인이 된 셈이죠.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모르고 했을 리도 없는데 그럼요. 사실 왜 이 네. 질문이 중요하냐면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계산되지 않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하는 시각도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본 건데 최 전 수석께서는 계산된 발언이다. 아니, 계산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네. 그야말로 핵관 전쟁이 아니고 윤핵관과 같은 용핵관과 같은 이들과의 대립과 전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핵 중에 핵들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 발언을
아주 짤막하고 간결한 거 아닙니까? 사퇴 요구가 있었고 거절했다. 네. 이 발언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발언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좀 이 논란을 진정시키려고 나온 얘기일까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한번 발언을 정리해봤는데 들은 바도 없고 모른다고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차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저걸 사실 확인을 해주고 저게 이제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칼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향했다가 오히려 이게 스스로들에게 향하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목소리 중에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기획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정면 충돌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약속 대련이 태권도 용어더라고요. 공격과 방어를 좀 사전에 약속해 놓고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뭐라고 붙였냐면 2021년도 박근혜 비대위를 계속 이 사람들 연구하고 있다라면서 약속 대련 얘기를 꺼낸 건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약속 대련은 아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인 경쟁 관계였고 네. 대통령 재임 시에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소위 친박들을 공천 학살했다 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네. 그래서 같은 당에 있는 경쟁자지만 피해자 박근혜 또 정치적 가해자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이로 인식되어지다가 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봉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나의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 봉합을 하고 네. 박근혜 비대위 체계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자가 공천권 행사할 수 없고 비대위원장 할 수 없는데 당원까지 바꾸면서 그거를 허용했던 거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왜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없냐 하면은 네. 대련이라는 건 무기가 없잖아요. 혹은 가짜 무기 같은 거 갖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기거든요. 핵무기로 갖고 핵전쟁하는 듯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서툴게 약속 대련했다가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네.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약속 대련이었으면 오늘 국민과의 토론회 취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통제불능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사가 정도로 봉합하고 특검법에 대해서 이 제2 요구 상태에서 이거를 부결시키는 데에 집중을 하고 특검법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부각시키면서 그거는 넘어가고 명품백은 사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 위한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이건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속 대련이라고 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하고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 정황도 상황도 내용도 정말 실제 전쟁인데 그것도 핵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 전쟁인데 실전인데 핵전쟁이다. 아까 서두에서 3대 축출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일단 물리적으로는 한 위원장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중론인데 실제 어떻습니까? 사실은 규정상으로는 버티면은 방법이 없죠. 네, 이준석 전 대표 사례도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네. 몽창 다 그냥 그만두지 않는 한은 비대위원장이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극적인 좀 화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면전으로 갈까요?
이제 전면전이라는 게 사실 안에서 폭발해서 그냥 거의 해체 수준으로 권력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네. 당도 그렇고 그럼 총선 치르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대통령의 행위나 태도 또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사실 물불을 안 가리시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봉합하거나 네.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 그리고 더더욱이 네. 이거는 사실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대결 또 이 충돌이라는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대비마마와의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봉합이나 또 출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대통령실 입장 변화는 좀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버티게 되면 대통령실이 그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이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단순히 당의 권한, 공천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대중적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차기 권력의 유력자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레임덕이나 이런 건 임기말 누수 현상인데 이게 임기 반환점도 안 돈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그냥 만들어줘 버리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데드덕이 되는 거죠. 아까 대통령실에서 좀 또 민감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도를 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충돌이 더 확산하면 구체적인 상황 성멸이 나올 수도 있다. 충돌 상황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 공개하면 또 어떤 빌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게 약속대련의 이제 근거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대통령이 직접 못합니다. 이거 정말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동훈 사퇴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한다. 우선은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네. 그동안도 그렇고 그동안도 대통령이 뭐 잘하는 사람 측근들에게는 뭐 전화하고 체리따봉도 날리고 그랬지만 물러나는 사람과 직접 언쟁하고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보낸 것을 약속 대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윤심에 이어서 한심이란 표현을 등장시켰습니다. 한심, 윤심, 한심 싸울 때인가 한심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민주당이 이제 공격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중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유사한 사례를 좀 보면 초대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일인데 그때 국회에 나와서 김기현 국정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답변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당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국정원장하고 마찰이 있을 때도 국정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기조실장을 바꿨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도 유사한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축소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이런 했던 게 대통령 발로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라든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초기 입장들이 변하고 뭐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여기에도 대통령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거나 등등등 하는 거는 어려워요. 네. 또 대통령이 이후 조치도 바로 대통령이 직접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확인해 준 사퇴 요구가 있었고 거절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게 법적이나 대통령 이후에 거치 문제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폭탄 같은 네. 거죠. 그래서 아마 대응도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는 거. 그래서 지금 다 간접적인 신호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통제불능 상태다. 오늘 국민과에 대하 취소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전원으로 비서실에서 얘기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연에 이제 기인하는 거죠. 네, 공개 대응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좀 추가 상황을 보기로 하고 워낙 이 사안이 오늘 폭발력이 있어서 좀 질문 비중이 많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랑 이해찬 전 대표도 만났거든요. 어떤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가 우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는 네. 늘 이제 조언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많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듣고 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하나 있고요. 4년 전에 당 대표에서 대승을 했거든요. 이해찬 당시 네. 당 대표가. 그래서 총선 앞두고 4년 전 총선 승리를 했던 이해찬 대표하고 회동하는 것은 이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총선 승리를 하자는 하나의 이제 신호, 의기투합 이런 걸로 이제 여겨지죠.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질문까지만 소화하고 마무리 할 텐데 지금 합종 연획이 본격화되고 이제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분위기인데 시기를 놓고는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3지대 움직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애당초 뭐 빅텐트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당도 양당 체제로 갈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골든 타임이 지났다 이런 거는 네. 어렵다는 거고. 그런데 일부 이제 개혁신당 인사들이 2월 달까지는 또 시간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 비슷한 얘기라고 보고요. 애당초 불가능했던 빅텐트고 특히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하나가 되는 거는 어렵다고 봤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낙연 신당 외에 다른 신당 추진 세력들을 조금 구축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는 좀 새가 좀 커지고 파이도 커지는 반면에 이낙연 신당은 조금 호롤단신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낙연 전 대표 얼굴 나와서 짧게만 여쭤보면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출마 요구를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나라면 인천 계양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떤 선택을 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정말로 안 좋은 이 하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마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빅텐트를 위해서 이준석 신당하고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한 몸도 되지 못하고 또 말을 번복해서 출마를 하게 되고 출마를 해도 빅텐트와 같은 이 한덩어리 신당이 아니고 자신만의 신당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입장을 바꾸게 되면 둘 다 잃게 되는 그런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찾아온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한파 경보,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한파와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한파특보 확대 강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를 한파경보로 강화했습니다. 또 충청과 전북, 영남에는 한파주의보를 추가 발령했는데요.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서울 기온, 내일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이어지며 계량기 동파와 동상 등 한랭 징환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영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진다고요? 네, 현재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해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되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 한라산 초입 부근인 영실입니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레까지 많은 눈이 계속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 서해안선 마강교 부근입니다. 다소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큰 만큼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위험이 무척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수도관 동결 1건이 발생해 조치 완료했다면서 한랭 질환자나 계량기 동파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처럼 추워진 날씨엔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 한랭 질환을 예방하려면 틈틈이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꼭 취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수거할 종량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만큼 강추위가 오면 작업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시려워요. 이게 보온 장갑을 끼워도 손이 많이 시렵고 그래서 하평으로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렇게 또 손을 좀 녹이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합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한랭 질환에 걸린 근로자는 43명이었는데 대부분 한겨울인 12월과 1월 발생했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면 땀이 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었더라도 틈틈이 실내 공간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마땅한 공간이 주변에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 공간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69군데에서 일단은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12군데 지자체랑 해가지고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이동 쉼터를 극심한 한파가 닥쳤을 땐 야외 근로 시간을 줄이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31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최윤종은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최윤종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누르는 등 고의로 살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교사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며 학생들이 입었을 충격까지 생각하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윤종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도 최윤종은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으면서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유가족들은 무기징역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누군가 이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를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사건 보고 또 누가 따라할까 봐 좀 그게 제일 이거 보고 뭐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 유족은 또 최윤종과 가족이 단 한 번도 자신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번 돈을 부동산과 법인, 40억 원이 넘는 자동차와 세계적인 작가 미술품 등으로 세탁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파악한 범죄 수익 550억 원 가운데 97%가 넘는 자산을 압수하거나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세계적인 작가의 미술품도 검찰이 찾아냈다고 했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외국에서 나온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세탁해준 피의자 집은 마치 유명 미술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20세기 대표 화가 가운데 한 명인 파블로 피카소,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무라카미 다카시, 미디어 아트 거장 고 백남준 작가와 우리 미술품 경매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호한 작가 작품 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위작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작품 47점을 사면서 46억 원 상당이 넘어간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모두 진품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검찰 압수 목록에는 40억 원이 넘는 차량도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목격담으로 올라오기도 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가 차량입니다. 수억 원대 시계와 수천만 원짜리 가방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어업회사에 140억 원, 타이어 회사와 외제차 거래업체 등에도 수십억 원씩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고가 아파트와 재개발 사업, 서울 강남 부동산 등에도 투자했는데 자금 세탁과 동시에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자금 세탁 과정에 한 곳에 500억 원이 넘는 돈 뭉치를 쌓아 올린 사진을 일당끼리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찾아냈는데요. 파악한 범죄 수익 550억 원 가운데 97%가량인 535억 원을 압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술 작품은 아직 감정하지 않아서 검찰이 확보한 자산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범죄 수익보다 더 큰 자산을 찾아낸 셈입니다. 경찰이나 다른 검찰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적발된 사례 등에서 범죄 수익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를 파고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돈 세탁 범죄 중심에는 외국 체류 중에 국적을 베네수엘라로 바꿔 도피 중인 30대 주범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은 국내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세탁했습니다. 검찰은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세탁하는 데 관여한 일당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재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주범을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해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가짜 명품 시계를 스스로 망가뜨린 뒤 PC방 옆자리 학생을 속여 수리비를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PC방에서 가짜 명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한 뒤 옆자리 학생 탓을 하며 76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다른 피해자 8명에게도 같은 식으로 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이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식품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김 씨와 아들 정모 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팔꽃 FM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아들 정 이사가 10년 넘게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회사 돈을 6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성향의 한 대학생 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단체 측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하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총선 앞두고 언제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직권을 남용해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최근 통계 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호승,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 3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장관급 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주택 통계 수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유출과 조작이 장하성 첫 정책실장부터 시작돼 후임 실장들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정부 정책실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전 실장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까지 소환되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2명에 대한 검찰의 1차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을 빠르게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 소환이 이어질 수 있고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선을 앞둔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제보자 색출에만 주력한다는 비판에 대해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류 위원장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신분을 동시에 갖다 보니 수사 주체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 출석을 요구해 이번 주 안에 나와 진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 운동했다는 부분만 인정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보도되게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한 달에 2번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단말기 유통법 역시 전면 폐기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주말에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반드시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었는데 이 원칙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운영시간 외에도 물품 배송을 허용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강력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했던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제공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한선 없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대신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 제도도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 온 웹툰과 웹소설은 앞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의 비중은 10명 중 1명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고용의 큰 몫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308만 7천 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규모가 최대인 삼성전자 직원 수는 12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8%인 1만 9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직원은 7만 1천여 명, 기아와 LG전자, SK하이닉스 직원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6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고전했지만 대기업은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3%로 0.9%인 중소기업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33만 명에 육박해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 7천 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내수 부진으로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대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위한 투자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취업 대책과 함께 고용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 효과로 지난해 12월 영화관 매출이 직전 달보다 1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이 12월에만 관람객 890만 명, 매출액 870억 원을 동원하면서 영화관 매출 급증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영화업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매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 큰 충격을 줬던 범죄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또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축구 선수 황의조 씨는 조만간 4차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에 좀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인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사실 지난해 제가 이 피해 여성이 사망했다는 속보를 전했던 기억도 좀 오늘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지난해 8월이었죠.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30대 교사를 이른바 그 철제로 된 너클이라는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결국에는 살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 위반인데 강간살인이거든요. 네. 여기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거기에 전자장치 추적 30년까지 추적 장치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선고받은 게 무기징역인데 사실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네. 형량이 좀 낮아진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징역 자체가 없고 네. 그리고 굉장히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봤고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고인 최윤종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있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성문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을 때도 진정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 이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에 대해서 예상을 하기도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진 않더라도 생명을 박탈한다라는 형을 선고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형까지는 선고를 못한다. 다만 판결문 자체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석방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요. 네. 판결문에 뭐 영구 격리를 하라 그래서 그게 나중에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2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는 가석방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판결문을 본 분들이 아무래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판결문을 남긴 겁니다. 자,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무기징역 선고. 유족들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모방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제 1심 법원 판단 이후 앞으로 뭐 2심이나 대법까지 갈 텐데 어떤 게 좀 쟁점이 될까요? 결국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무기징역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위험성 같은 거 내지는 최윤종의 나이도 30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뭐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생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이 1심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말하자면 재범무례라든가 아니면 30년이라는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어떤 심리검사 이런 결과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황의조 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수사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지금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실 처음에는 황의조 씨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피해자로만 알려졌었죠. 예. 그런데 막상 그 촬영을 했던 거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놀랍게도 형수로 알려지면서 지금 그 부분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촬영한 촬영물 자체가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을 한 것이다. 불법 촬영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지난해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12일, 15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황의조 씨 측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다음에 잘 보이는 곳에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놓고 촬영했다. 자, 피해자 측은 거부했고 지워달라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좀 어떤 증거를 근거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일단 가장 이제 명확한 근거 내지는 증거라고 네. 할 수 있는 것은 촬영물이죠. 그 촬영물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촬영물에서 그게 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했지만 뭐 촬영한 각도라든가 아니면 촬영 전후에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촬영물 자체가 아니라도 이후에 뭐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측에서 이거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든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곳에 있었다, 피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으로 동의로 바로 추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그 말씀드린 결정적인 증거 외에 피해자 측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거부 의사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걸 어디까지 밝혔을 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거부를 해야 이거는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라도 거부를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판례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 그냥 이거 쉽게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본 그런 판례도 있고, 또 이 어떤 한 차례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 촬영물이 있었을 경우에 그 중에 어떤 촬영물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를 보기도 하고 무죄를 보기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거는 단순히 저기 카메라가 저기에 있을 거야 라는 걸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 동의로 바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2차 가해 혐의도 지금 추가로 받으면서 입건이 됐는데 지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입장문에 넣었기 때문이다. 변호인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쟁점이 될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희조 선수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법무법인 변호인까지도 지금 피해자로 입건해서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경찰이 판단했던 거는 지금 황희조 선수가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뭐 기혼자이고 또 방송인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굳이 그런 얘기를 왜 넣었어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성폭력법에는 이 그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2차 가해로 그것도 따로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내지는 그게 불가피한 조치였던 건지 아니면 변호인과 지금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말로 그런 어떤 상대방의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만약에 밝히게 되면,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황희조 선수도 사실상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뭐 만나서 뭐 교제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경우, 이런 걸 입장으로 밝혔을 경우 누군가가 특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히려고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뭐 황희조 선수는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잖아요. 네. 뭐 대표팀도 이제 자격이 박탈이 됐고 또 소속팀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전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거 과잉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하고 황희조 씨 측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황희조 씨 측에서는 2번의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늦췄다. 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차 조사를 앞두고 출국 금지를 한 당연한 조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사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경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막연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고 경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진짜 이거는 의심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하게 수사하니까 당연히 뭐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거는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오랜만에 뉴스큐 나오셨는데 좀 밝지 않은 뉴스라 아쉽긴 합니다만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수근, 이제 전직 프로야구 야구 선수라고 해야 할 텐데 예전에 음주 사건에 휘말려서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사회부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 은퇴한 지는 2009년이기 때문에 전직이 맞고요.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해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입건이 됐고 술에 많이 취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 다음날 이제 사과문을 보내서 어떤 처벌이든지 감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20일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 본인의 집에서 배우자를 또 폭행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집에 있는 이제 골프채를 가지고 배우자를 폭행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이 다친 편이었고 이번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지만 골프채로 지금 배우자를 위협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분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비슷한 범행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수사나 재판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수사하는 경찰도 사람이고 검사나 판사도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처벌을 받고 나서 석방된 이후에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예. 그렇게 법적으로 딱 뭐 2배를 가중해라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비슷한 기간 내에 한 달 내에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음주연 습벽의 발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부분은 이제 정수근 씨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본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 변론을 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뒤에 길에 버리고 도망갔다가 붙잡힌 남성 얘긴데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해화역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고요. 같이 이제 술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죠. 그리고 나서 새벽 4시경 정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이 피해 여학생을 따라가서 골목길에서 성폭행을 한 것인데 사실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 피해자가 골목길에 새벽 시간대에 버려진 채로 있는 걸 시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예. 그게 알려졌고 결국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바로 당일날 이 가해자는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행을 저지른 뒤에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 추운데 길거리에 버리고 간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A 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뭐 술이라든가 약물 때문에 의식이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심시를 추스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이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술을 강제로 많이 마시겠다라면 일반적인 성폭행이 되는 거고요. 그건 아니었는데 다른 기회에 이 사람이 지금 한거불능 상태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준자를 붙여서 준강간이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범죄로 동일하게 무거운 그렇군요. 범죄로 처벌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기시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그때 그 20대 남성 사건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때 좀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 그때는 그게 8m 높이의 그 창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혹시라도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미필적 살인에 대한 미필적 네.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간 살인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당시에는 판단하지는 않았고 뭐 위험한 일이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치사죄로 그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사실 이번 해화역 부근의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늦게 예. 발견됐더라면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는 일이었죠. 예, 그 말씀해주신 뭐 인하대 사건도 그렇고 이번 그 해화역 사건도 그렇고 이런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학가 성범죄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사실 이런 어떤 사회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몇 년 동안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었고 많은 예방 조치도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이랄까 경각심 같은 것들이 좀 느슨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와중에서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모임들은 잦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과거에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많이들 싸웠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진 상태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면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면 네.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캠퍼스 주변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들여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부츠 브랜드죠. 어그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신발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광고에 결제를 유도한 뒤에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츠 브랜드 어그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입니다. 모든 제품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27만 원이 넘는 제품이 단돈 3만 8천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해외 직구한 국내 소비자 가운데 배송이나 환불 지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똑같이 꾸며놓고 계속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으로 들어온 해외 쇼핑몰 4곳의 어그 제품 피해 신고는 모두 19건. 피해 소비자들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쇼핑몰로 접속했고 제품 배송이나 환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같은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호소한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바일이 아닌 PC로 쇼핑몰에 접속하니 아예 다른 화면이 뜹니다. 가짜 쇼핑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기 의심 쇼핑몰 4곳 가운데 2곳은 지금도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쇼핑몰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쇼핑몰에선 소비자에게 결제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해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미리 인터넷에 검색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증빙 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배터리 성능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팔아 3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제조사 서비스센터 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중국산 짝퉁 부품을 갈아 끼워 넣었거나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중고 휴대전화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은 이런 중고 휴대전화 1만 대가량을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휴대전화는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의 A사가 만든 제품. 조작 여부를 몰랐던 소비자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게 사기 줄 줄 몰라가지고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계속 썼어요. 배터리 성능을 조작해 한 대에 13만 원에서 19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배터리 성능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90% 이하의 경우와 시중에 1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을 90% 이상인 93% 정도로 올려서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만든 휴대전화엔 전기 충격을 줘서 액정에 검은 점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떠넘겨 액정과 덮개까지 교체받아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챙긴 돈만 35억 원가량. 심지어 전현직 제조사 직원들도 이들에게 돈을 받고 무상 교환이 안 되는 제품을 교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28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중고 휴대전화를 살 땐 수리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앞서 YTN이 가장 먼저 기사를 전했는데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장 치료에 쓰는 고위험 약물을 투약한 정황이 현장에서 나왔는데 병원 의약품 관리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병원 근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간호사 옆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위험 약물인 염화칼륨을 스스로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잘못 사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약물입니다. 일부 국가에선 사형 집행에도 쓰는 약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어도 병원마다 지침을 세워두고 특별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능한 한 이 보관이죠. 근무 같은데 보관하거나 2인 이상이 유관적으로 관찰하면서 키를 열어서 꺼내서 사용하거나 그런 특별한 약물이죠. 병원 측은 위험 약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도 자초지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염화칼륨의 경우 처방이 있을 때만 약국에서 받아오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동에는 여분조차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병원 전직 의료진의 경험담과 사뭇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들 업무가 이제 많고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비는 경우도 있긴 한데 수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서 얻어오다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갖고 있던 거를 주머니에서 빼서 채워놓다든지. 염화칼륨의 출처가 실제 병원 내부로 드러난다면 관리 부실 지적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 경찰은 숨진 간호사 시신의 혈액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병원 측과 동료 간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서울 강북권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계약 포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 옛 한강호텔 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실내 수영장과 호텔식 사우나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내년 하반기 12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은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2~3배는 더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에선 서울 서초구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6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년 전 최고가보다 1,00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건설 자금 인상으로 인해 당분간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도 미분양을 피하지 못하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른 옥석 가리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이 2만 건에 그치면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전세 거래량은 2만 37건으로 1년 전보다 1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8,692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기에 겹쳐 전세값 인상과 이사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으로 전세 거래량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포 공항 근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포 고천역 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18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공사 측은 고도 제한 문제를 빚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의 윗부분을 해체하고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포시 측은 시공사의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디센티스는 공식 사퇴를 발표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I'm proud to have delivered on 100% of my promises, and I will not stop now.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리틀 트럼프로 불린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으며 정치적 입지를 붙였지만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뚜렷한 메시지나 선거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투표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를 앞두고 디샌티스 주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We just got some word that one of our opponents, very capable person, is dropping out of the race, Ron DeSantis. And Ron is dropping out, and in doing so, he endorsed us. Do you try to earn his support, and how does it change the race? I haven't talked to Governor DeSantis. I don't know anything about his plans. 양측 모두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2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과반 득표를 하며 대세론을 굳힐 경우 헤일리 전 대사는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시장이 대비하고 있어 2016년 과거 당선 때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에서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개인 감세 영구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의 영향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부분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카타르에 중동 담당 백악관 참모를 파견한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은 인질 석방 협상 진전을 위해 오는 28일 이집트에 이어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집트와 카타르 두 국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의 개입 속에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의 한 시장이 포격을 받아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시 외곽의 시장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자동차는 파편을 뒤집었었고 거리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최소 20여 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장에 모여있던 토요일 오전이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Сюда прилеты, а потом беспилотников еще, не знаю, что-то в воздухе. Украинские боевики нанесл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й обстрел по рынку, расположенному в Кировском районе Донецка. Обстрел производился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в 10 часов утра, когда на рынк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было большое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러시아가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수장 푸실리는 우크라이나군이 포탄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정권은 외교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날 항구 도시 우스트루가의 화학물질 운송 터미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놓고도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따른 폭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7명이 매몰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윈난성 자오퉁시 전숭현 탕팡진 량수이촌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해 산허리부터 기슭까지 분포한 18가구 47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 500여 명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구조 작업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도로 결빙과 장비 진입 정체 등으로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일본 혼슈 후쿠이현 소재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급수 관련 배관에서 중기 누출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증기 누출은 전날 밤 11시 25분쯤 순회 점검하던 작업자가 터빈이 있는 건물 안에 급수 보조 펌프 부근 배관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에 다른 펌프로 전환해 운전을 계속했지만 역시 냉각수가 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펌프는 증기 발생기 급수 펌프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지난 1일 발생한 노토반도 강진 이후 이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어 지진에 의한 피해는 아니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설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 일정이 변경되는 등 일부 차질을 빚었는데요. 폭설은 그쳤지만 이번엔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비상입니다. YTN 취재진이 경기장을 돌아봤더니 자원봉사자와 관중 등에 대한 보온 대책에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 대기소에서 나온 루지 선수들이 몸을 풉니다. 한파 경보 속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 강추위는 추위에 익숙한 청소년 선수들에게도 고역입니다. 그 땀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추워서 감기 걸릴 수도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자들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난방용 천막 구멍 사이로 찬 기운이 숭숭 들어옵니다. 고작 한 대뿐인 난로는 성능이 부실해 천막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길게는 하루 14시간 넘게 야외 근무하는 교통안내 자원봉사자는 고충을 토로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안에도 난로도 안 들어 얼어서요. 관중 보온 대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바이애슬론 경기장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관람석에 난방기구가 전혀 없어 경기를 오래 관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몸을 녹이려면 난방 쉼터나 버스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는 한파에 대비해 운영 인력 교대 근무 시간을 단축했고 설상 경기장에 관중 난방 쉼터 17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핫팩이나 이런 방한복을 다 지급을 했죠. 관중석에 그 중간에 뭘 세운다는 것도 운전상의 문제들도 있고. 당분간 영하 15도 안팎 한파가 예보된 상황. 새만금 잼버리 대회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보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그룹 세븐틴이 반년에 걸친 아시아 지역 투어 폴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소속사인 플레디스는 오늘 세븐틴은 지난 20일에서 21일 마카오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연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투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븐틴은 이번 투어에서 서울, 일본 도쿄 사이타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또 태국의 방콕, 필리핀 불라칸, 마카오 등 9개 도시를 돌면서 20차례 공연했습니다. 방콕, 불라칸, 마카오 공연에 16만 명의 관객이 모였고 전체 투어 기준으로는 70만 명 이상이 세븐틴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내일 공포가 되고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전 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이 이정우를 2024년 당신을 놀라게 할 선수 10명 중 1명으로 꼽았습니다. MLB.com은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의 2024 시즌 예상 성적을 활용해 주목할 선수 10명을 선정하면서 이정우를 타자 중 4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이정우가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0위, 내셔널리그에서는 5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김혜성이 연봉 6억 5천만 원에 계약하면서 KBO 리그 역대 8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키움은 김혜성과 지난해보다 2억 3천만 원 오른 연봉 6억 5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8년차 최고 연봉 기록인 기아 나성범의 5억 5천만 원을 가뿐히 넘는 금액으로 김혜성은 올 시즌 팀 내 최고 연봉과 최고 인상의 기록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김혜성은 지난 시즌 137경기에 나와서 타율 3할 3푼 5리에 186안타, 57타점으로 활약하며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놀란 분들 많으셨죠?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칼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매우 많은 눈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9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4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전은 영하 1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6에서 9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북극 한파는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